작년에 좀 많이 느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100억 원이라고, 지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거든요. 네. VIP 고객님들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1% 금리 그것만으로도 사실 자산이 많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100억이면 1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1억이니까. 그래서 1% 금리에 지금 더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4% 금리 주는 곳과 5% 금리 주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5% 금리 주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도 옮겨요? 예, 은행도 옮기시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5.3%짜리 확정금리 상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사 상품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날 전산이 마비가 됐어요. 예. 전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느끼면서 보면서 이게 단순한 은행 상품이어도 그 부자분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 마비되는 그 상태에서 부자분들이 많이 접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은행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받아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그 재개를 했는데요. 그날 다음 날도 사실 이제 원활하게 가입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건 다 받아주긴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한도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한도가 마감되면 또 이제 가입을 못 하죠. 그렇구나. 확실히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1% 때문에 예. 뭐 최소 뭐 한 5천에서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시장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없고요. 또 팔려는 분들은 많은데 그만큼 사실은 사는 분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금리가 낮아지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부담도 적어지고 그럼 다시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네. 보실 때 지금 이제 무슨 부동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예. 부동산이 지금 금리가 네. 높은 편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인하는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조금 어떤 인하됐어요. 분위기인가요? 지금 보실 때? 지금은요. 사실은 그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요. 대출 손님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 자체가 문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좀 들으면서 뭐 특례 보금 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뭐 정부 정책 자금으로 해서 대출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서 대출 문의도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의만 많고 이제 대출을 좀 이제 저렴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구매로 쓰는 게 아니라 예. 대환을 하는 거예요. 대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4%, 5% 사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에도 우선은 조금은 부담을 느끼신다. 그렇죠. 부담 많이 느끼시죠. 그래도 예전에는 막 5%, 6%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더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한 2%에서 3% 사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부담이 없었는데 6%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2배, 3배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매달 그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많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 자리론 이게 이제 금리가 좀 4%대 만약에 우대율을 받으면 3%대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부동산 매수하시려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12년 동안이면은 그러면은 벌써 2010년도 그때부터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2011년도. 예, 그때도 부동산 약간 하락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기를 또 맞이한 거고. 예, 맞아요. 한 사이클이 보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지금 보실 때는 좀 앞으로 좀 물론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과장님의 견해가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사실 정기예금 금리도 그렇고 청약 금리도 4.5%였거든요. 4.5%만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약 자체도 4.5% 이자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좀 더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그 고객들 오시면서 막 정기예금 가입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이자가 낮냐 막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셨었죠. 저는 그때 이제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품 가입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4.5%일 때는 이게 약간 기준선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가 4.5%였어요. 2011년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계속 내려갔던 거죠. 내려가면 이제 좀 적다고 여기시는 거고. 그렇죠. 한 그 4%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4.5%가 거의 그때가 이제 거의 최고점이라고 봤을 거고요. 그 이하부터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기예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1년씩 대부분 가입하시거든요. 그렇죠. 1년 4.5% 받았다가 다음 연도에 왔는데 그렇죠. 뭐 4%거나 3.5%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느끼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당연히 대출금리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는 것도 이때쯤 금리가 인하될 때 아직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예.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한 번 더 예.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0.25 정도. 0.25 정도. 근데 이제 약간 그 정부의 뭐 압력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예.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동산 투자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근데 1주택자인데 내가 좀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 이런 같은 거에서 특례보금자리 좋고요. 사실 뭐 정말 근데 서민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이시면서 뭐 연소득 뭐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뭐 신혼부부 구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2%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이 맞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이제 확인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예. 일부 지역, 그러니까 약간 저기 북쪽의 네. 어느 지역은 벌써 진짜 50%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빠지더라도 뭐 네. 밑에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도가 있죠. 당연히 뭐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빠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은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 근데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토막 정도 났으면은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인데 평상시에 내가 관심 있던 분야 아파트인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뭐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한 50% 정도 빠지면 예, 그렇죠. 충분할 것 같기도 예. 하고. 그 특례보금자리 이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이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1년 동안. 그러면 그거 진짜 1년 지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항상 이제 서민 뭐 이렇게 뭐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연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 청년 의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한참 전에 원래 만기가 끝났어야 했는데 계속 지금 연장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특례보증자료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나 하게 되면 정부에서 좀 연장해 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끌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연끌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대출이랑 대출 다 받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조금만 올라도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생활비가. 이게 오를 건 다 오릅니다. 뭐 식사비도 올라가고 주거비도 올라가는데 사실 실상 안 올라가는 게 월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월급은 많이 안 올라가는데 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막 진짜 뭐 엄청난 붐이 불었잖아요. 주식 뭐 자산 그 부동산 아무 할 것 없이요. 네. 그때 막 진짜 막 사람들이 은행을 엄청 찾아왔었나요? 그때는 또 은행을 안 왔죠. 어. 그때는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 방문하시는 별로 없어요. 대출 받으려고. 대출 창구는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오셨지만 그 외에 이제 수신 창구 이쪽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이 이제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 거래 통장을 개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긴 했었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이제 많이 오셨고요. 작년에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000만 원 만들어준다. 그거. 네, 맞아요. 네, 5%짜리였는데 그때 거의 뭐 지점에 마비될 정도로 청년분들이 오셨어요?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구나. 예. 저희 지점은 그렇게 청년분들이 오시는 지점이 아니거든요. 위치 그래요?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오셔가지고 개설하셨어요. 야, 그런 청년들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진짜 다들 막 뉴스 보면은 네. 다 무슨 호모족 있잖아요. 다들 네. 이렇게 그 박탈감 느껴가지고 이제 다 손 놓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딱 정신 차리고 그럼요. 그렇게 한 단계 한 열심히 단계. 모으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자를 많이 받아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청년 도약 계좌라고 또 이제 나와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좋은 상품 중에 하나니까 예시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비과세 혜택이니까요. 아, 세금 안, 그래요? 안 내잖아요. 어. 그거 좋을 거고요. 이율도 아마 지금 적금보다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니까요. 야, 예, 청년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서서 하신답니다. 진짜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자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네. 청년이신 분들은 그렇죠. 진짜 가서 꼭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년 도약 계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과장님께서 정말 12년 동안 네. 정말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23년 들어서면서요. 네. 초반에는 좀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오르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주식을 좀 네. 매수해도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좋은 시기라고 보고요. 사실 작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올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고점들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 분명히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있고 정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시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가용 금액이 한 100이라고 하면 네.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한 3대 7 정도로 주식을 3 정도. 아, 그러세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시그널은 주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와가지고 선반영된다. 보통 선반영된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혹시나 또 금리 인상이 되고 더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자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금 보면은 지금 3대 7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현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만약에 정말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투자를 또 하셔도 되겠죠. 예. 굳이 먼저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저점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떨어질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추가적인 매입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빠르면 올해 뭐 4분기나 내년 초면은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금융권에 계시면서 보실 때 네.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나 지금 물론 이제 그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올렸지만 사실 그 FOMC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024년에는 확실히 4%대에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좀 인하한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4년 되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4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물가 하락이 더 만약에 이제 급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물가 목표치까지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물가 목표치 2%인데 2%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좀 이 금리를 동결해서 유지해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2024년 동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그런 기대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네.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 항상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을 줄여야 된다는 게 생각을 맞아요. 예. 손실 많이 나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보다도 일단 손실을 줄여 나가면서 기다리시면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신다고 하셔도 일단은 현금 보유를 많이 가져가시면서 일부씩 조금씩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금 7은 예금, 적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건가요? 예, 예금 적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아니면 MF나 CMA 통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킹 통장 파킹 통장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하실 때 또 다 파킹 통장에 넣지 마시고 지금 뭐 정기예금도요. 꼭 1년으로 만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상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 이자를 받으시고 또 일부 금액은 또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에 넣어 놓으셔서 또 급할 때 또 이제 주식 만약에 큰 폭 하락이 있으면
또 이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보통 이제 그 파킹 통장 이렇게 막 3개월, 6개월 하면 약간 네. 이거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예금하려고 하고 네. 그 적금하려고 하면 또 매달 넣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다 챙기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안 챙기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도 이제 그 금액을 좀 음. 보는데요.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냥 정기예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은행에 가지 마시고요.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강요하시고. 요즘에 그 앱,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자를 더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지 마시고 비대면을 가입하면은 알아서 만기되면 다시 이자랑 원금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정기예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파킹 통장에도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금을 이렇게 칠로 가져가시는 게 예, 약간 경매나 부동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요거 그 진짜 물건이 싸게 나왔을 때 네, 내가 현금이 없으면은 그 할 수가 없죠. 목돈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한 방에 딱 또 넣을 수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만 주로 하시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부동산 투자 많이 네.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동산에 더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예,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그냥 부동산 자금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자금이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서 더 기회를 보고 계시군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관심이 더 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가. 부동산. 왜냐면 부동산은 사이클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이번에 또 놓치면 또 한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고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 쪽으로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또 자녀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예, 자녀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울로 하고 싶긴 한데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서울 경기도 서울이랑 가까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하락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을 다시 또 자금이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또 이 종목을 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ETF, 주가 종목을 정하지 못하면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분명히 인하 시그널이 있으면 이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올라가고 반등할 거니까 그러면 ETF에 차라리 투자하신다고 하면 뭐 정말로 2, 3년 정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ETF를 좀 좋게 보세요? 저는 그냥 S&P 500이나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뭐 섹터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장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분들이 뭐 삼성전자, 네. LG 에너지솔루션,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단일 종목으로 막 갖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렇게는 많이는 안 하세요? 저도 이제 막 종목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러세요?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저도 마음으로는 정말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또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좀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분명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저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예. 이 세 섹터 중에서 네.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아.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메타 맞아요.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폭등했잖아요. 한번에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좋아하던 게 약간 이제 가상현실 관련해서 그러세요? 그 레디포 플레이어 영화 있었잖아요. 레디 플레이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뭐 웹소설 좋아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웹소설. 웹소설에 보면 뭐 달빛 조각사라든가 어.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네. 게임 관련된 소설들. 그거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은행에서도 이프렌드라고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서 농협 만들었잖아요. 예, 회사 맞아요. 거기서 독도. 회의도 하거든요. 예, 독도도 만들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거 보면서 이게
회상이 좀 바뀌고 있구나. 활성화가 되나요, 좀? 예, 그래서 회의는 아직까지 뭐 되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 안에도 창구를 만들어서 그래요?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할 것 같.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그런데 저도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가상현실에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점포를 없애고요. 그 모니터만 갖다 놓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저기 홍대에 가면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그걸로 이제 소통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상현실로 옮겨 놓는다고 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예. 우리 고객도 아바타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도 거기서 상담 설명을 해주면서 상품까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메타버스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폭락은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상화폐도 많이 올라갔다 폭락하고 NFT도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네.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네. 산업으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메타버스. 거의 막 거부감이나 막 이런 건 별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건 별로 그리고 그 NH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네. 뭐 거기 임원분들도 다 거기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구나. 뭔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산업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NH 투자증권, NH 그 계좌, 은행 계좌에서 네. 암호화폐 회사 네. 거래소랑 이게 맞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의사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을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네. 계좌 연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죠. 이제 이거 진행하기 위해서 뭐 제도 정비도 많이 하시고 전산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FTX는 진짜 이게 막 모르잖아요. 막 돈 가져다 쓰든 말든 자기 돈처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은행이 좀 붙어가지고 그런 규제가 그래도 나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손 못 대게 고객들에게.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앞으로 그 제휴나 아니면은 뭐 NH 뭐 투자 증권 쪽에서도 네. 예를 들면은 막 암호화폐 거래소도 만들고 막 그럴 거라고 보세요. 뭐 이제 시장에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저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가상화폐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금 좀 모아가면 좋겠고 금리 네, 인하 시기에는 모아갑니다. 주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S&P 500이라든지 코덱스 200 같은 거 예.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과 함께 예.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예.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금리가 진짜 만약에 1% 2%대만 가도 네. 부담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5억을 빌리더라도 월 한 100만 원? 네, 그렇죠. 그렇죠. 1%니까 아무튼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부담이 좀 확실히 덜해지죠. 예, 지금 그러네요. 그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니까 사실은 힘들어 하시는 건데 다시 금리만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뭐 생활하는데 충분히 여유가 되시면 뭐 매도도 그러니까 뭐 파시려는 생각도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시겠죠. 금리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리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앞으로. 예. 그래서 금리 시그널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약간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겨울. 네, 이게 초겨울일지 늦겨울일지,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겨울이 끝나가는 건지는 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 순환면에 있어서는 이제 겨울이고 이제 침체기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침체기를 벗어나면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시점은 바로 이제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돼서 이제 소비 시장도 좋아지고 투자도 다시 많아지면은 회복기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겠죠.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 주식은 약간 선반영한다고 그러고 네. 부동산은 뭐 동행 내지 후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아니니까. 그렇지만 상한은 나온 거잖아요, 거의. 그 상한은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다들.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를 하는 관점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부동산은 아직은 조금 많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면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과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자 제가 이제 금리 관련된 책을 써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이 이제 대출 이자랑 이제 뭐 정기예금 이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제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나 이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고 정기예금이 올라가면은 이자 많이 받는 게 좋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에 연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규 직원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금리 좀 낮아지면서 고객들이 자꾸 불만을 쌓는다. 상품 판매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도 이제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가말로 투자의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하되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도 투자에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나의 자산을 좀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과장님의 그 경험과 이번 책 또 이야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짜 금리 인하가 진짜 머지않아 나타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또 진짜 투자의 기회고 투자의 기회는 진짜 또 부자가 탄생하는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를 늘릴 수 있는 시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 이도훈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